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대 철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임중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하고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는데 현재 상황이 그렇지 못해서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세계 이황의 저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성악 십도에 대한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세계 이황의 성학 십도뿐만 아니라 율곡 이의 성학 집요 그리고 조선 후기의 학자인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까지 살펴보게 되어 있는데 가만 생각해 보면은 이 세 가지 책이 공통점이다라는 것은 결국 넓게 보면 공동체를 이끄는 지도자의 역할이 어떠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하고 다 결부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어, 이 주제를 선정한 여러분들의 선생님들께서는 여러분들이 모두 나중에 우리 사회 곳곳에서 그 나름대로의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담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 사회에 훌륭한 지도자의 역할을 한다면 우리 사회의 앞날은 한층 더 밝아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 여러분들도 그 나름대로의 높은 이상과 꿈을 항상 가슴속에 새겨두고 그거를 향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진행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퇴계 이황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성악 십도에 대해서 우리가 그 구성이랄까 내용이랄까 이런 거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성악 십도를 직접 전체는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기본적인 그 사항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기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여러분들한테 이번 기회는 우리가 말로만 들었던 우리 한국 고전에 어떻게 보면 빠질 수 없는 그런 문헌을 한번 감상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책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 책을 그 저술을 지은 이가 어떤 사람이냐 그게 더 중요한 거죠. 예컨대 글과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차이가 난다. 다르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그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글이란 것은 결국 그 사람의 생각이고 그러한 건데 그러한 생각이 결국은 구체적인 자기의 실천, 삶의 모습으로 자연스럽게 일치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괴리가 생긴다. 같은 방향이 아니다라고 한다. 그건 일종의 분열 현상이죠. 그럴 땐 우리가 그 사람의 인격을 의심을 해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말과 행동이 일치돼야 된다 그랬는데 글도 어떻게 보면 뭡니까? 넓은 의미에서의 말에 속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가장 바람직한 것은 역시 이 말과 행동의 일치.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라는 걸 살펴보는 것을 빠뜨릴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우선 우리가 퇴계 이황과 관련해서 살펴본다면은 우선 퇴계 이황은 조선 중기의 인물이죠. 1501년에 태어나서 1570년에 세상을 떠난 인물입니다. 주로 중종 때하고 명종
그리고 선조 초기까지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그 시기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선비들의 고난의 시기였죠. 그러다가 이제 선조 초에 들어서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선비, 즉 사림들이 정치적인 주도권을 쥐게 되는데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여러 차례의 사화, 뭐 기묘사화, 을사사화 등등으로 해서 선비들의 희생이 많았죠. 그러니까 퇴계가 그 한참 활동하던 그 시기에 있어서는 보면 대단히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혼란스러운 시기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살펴볼 때 퇴계는 벼슬 관료 생활을 했습니다. 옛날에 지식인들이 사회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그 방법은 과거를 통해서 벼슬로 나가는 거죠. 그걸 통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을 펼쳐 보이는 건데 안타깝게도 퇴계 시절에는 그러한 선비들이 자기의 뜻을 펼치기에는 시대적인 상황이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퇴계는 벼슬길에 나갔지만 한편으로 보면 끊임없이 물러서려는 그런 태도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퇴계가 형식적으로는 평생 벼슬길에 나갔지만 실제적으로 관료 생활을 하고 정치에 참여하고 하는 기관은 생각보다 작습니다. 물론 퇴계 같은 경우에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 밑에 있는 종일품 벼슬까지 한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굉장히 출세를 했다라고도 볼 수 있죠. 그렇지만 퇴계에게 있어서는 그러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퇴계가 가장 바라는 것은 그야말로 고향 땅에 돌아가서 학문에 정진하고 또 선비들과 더불어 같이 공부하고 토론하고 하는 이런 거를 가장 바랐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퇴계가 40대 후반에 접어들고부터는 실제적으로 벼슬길에 있어서는 한 발짝 물러나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우스갯소리로 조선시대 관료 중에 가장 사표 많이 쓴 사람이 퇴계일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정도입니다. 뭐 어떤 기록에 따지면 70여 차례나 사직하겠다는 상소를 올렸다. 뭐 이런 것까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퇴계와 관련해서는 물론 퇴계는 그야말로 조선시대의 위대한 사상가죠. 그야말로 유학자로서 조선을 대표하는 인물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수많은 제자를 길러낸 교육자이기도 하죠. 그리고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퇴계는 시인이기도 합니다. 퇴계가 남긴 글을 모아서 이제 후학들이 퇴계의 문집을 간행하게 되죠. 그 문집에 보통 보면 제일 앞부분이 시가 나옵니다. 퇴계가 지은 시가 천여 수 이상이 된다 그러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퇴계는 문학적인 감성도 대단히 뛰어났던 인물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퇴계가 태어난 곳은 오늘날로 치면 경북 안동이죠. 안동 지방의 중에 보면 예안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안동 예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퇴계는 7남 1녀 중에 막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를 오랫동안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태어난 지 7달 만에 부친이 세상을 떠난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퇴계의 삶이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부모님이 오래 곁에 있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미 아쉬움이 남는 그런 삶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퇴계의 일생을 봤을 때 퇴계는 첫 번째 부인도 일찍 세상을 떴고 또 둘째 아들도 일찍 세상을 떴고 그런 식으로 또 형님도 과거에 같이 급제한 형님 같은 경우도 이 정치적인 일 때문에 마침내 후유증으로 세상을 떠났고 했기 때문에 가정적으로 봤을 때는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불행한 일도 겪은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퇴계 선생도 우리하고 마찬가지로 삶에 있어서의 희로애락이다라는 이런 측면, 이것을 다 겪은 분이죠. 자, 방금 퇴계 운운했는데 이건 바로 퇴계 선생의 이황 선생의 호죠. 호라는 거는 이름 대신에 부르는 겁니다. 아주 훌륭하신 분이라든가 아니면 나이 많은 분의 이름을 직접 부를 수 없기 때문에 이름 대신에 부르는 거죠. 이름 대신에 부르는 걸로는 호도 있고 자도 있습니다. 퇴계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자는 경호입니다. 경호. 그리고 호는 여러 개 있습니다. 퇴계도 있지만은 퇴도도 있고 도수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퇴계라는 이름은 퇴계의 그 고향 마을의 그 개울 시내를 가리키는 말이다 그랬죠. 도수는 도산의 늙은이 이런 뜻입니다. 퇴계 선생의 본관은 진보입니다. 경북 청송의 진보죠. 그런데 통상은 우리가 진보라 그러고 부르는 것은 진성 그럽니다. 그래서 퇴계 선생은 진성이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진성이시 있습니까? 그래 되면은 그렇게 보면은 퇴계 선생 집안에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퇴계 선생이 돌아가신 뒤에 그 공을 기려서 나라에서 내려준 호가 있습니다. 그걸 시호라 그러는데 그건 바로 문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호에 따라서 부르면은 문순공 이황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영남에서 특히 퇴계의 학문을 이어받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퇴계 선생을 높여서 이자 혹은 이부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거는 우리가 공국을 높여서 부를 때 공자라 그러죠. 공자 이름이 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자를 높여서 부를 때는 공자 혹은 공부자 이렇게 부르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퇴계 이황 선생은 그 성을 앞에 붙이고 뒤에 이제 자자는 아들 자자지만 여기서는 선생님이라는 뜻이죠. 이 선생님입니다 라는 뜻으로 이자 혹은 이부자, 부자도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이 선생님을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이자, 이부자. 그건 아무나 붙여주는 게 아니죠. 정말로 존경할 만한 높은 덕과 학문을 가진 그런 분에게 붙여주는 호칭인 겁니다. 퇴계 선생의 그 연보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퇴계 선생은 1501년에 태어나셨고 그리고 생후 7달 만에 부친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1512년 13살에 숙부이신 송제공으로부터 논어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1520년에는 퇴계 선생이 주역을 열심히 너무 공부하다가 병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퇴계 선생 같은 경우에는 1,000원짜리 지폐를 통해서 퇴계 선생의 모습을 우리가 뵙게 되는데 물론 그거는 실제 모습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퇴계 선생의 초상화가 남겨져 있는 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현대에 들어와서 작성된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상상도죠. 근데 거기에서도 보면 퇴계 선생이
아주 바른 모습으로 나오죠. 그건 아마도 태계 선생이 이 20살 때 그야말로 주역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시다가 유교 경전 중에 주역이 있죠. 그 때문에 아마 속병을 얻지 않았는가. 위장계통의 병. 그래서 위장계통의 병이 있으니까 음식을 뭡니까 조심해서 섭취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살이 찔 틈이 없는 거죠. 여러분들도 만약에 건강을 생각을 한다면 특히 우리가 규칙적인 생활을 할 필요가 있죠. 잘 때 제대로 자고 그 다음에 먹을 때도 제때 적절하게 먹고 이게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퇴계의 생애와 관련해서 주목할 점이 뭐냐면 퇴계 선생은 24살 때하고 34살 때 서울에 가서 옛날에는 한양이라 그러죠. 한양에 가서 성균관에서 공부를 했다는 겁니다. 이 성균관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나라의 최고 교육기관이죠. 성균관은 오늘날로 말하면 국립대학입니다. 조선시대 때는 국립대학이 서울에만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퇴계 선생도 서울에 유학을 갔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4살 때 마침내 문과에 급제해서 벼슬길에 나가게 됩니다. 옛날에 이 문과 과거 시험의 그 대과 혹은 문과라 그러는데 여기 문과에 합격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정규적으로 봤을 때는 이 문과 시험은 3년에 한 번씩 치릅니다. 물론 그 사이에 특별 시험이 거행되기도 하지만 정규 시험은 3년에 한 번 해서 선발 인원이 총 33명입니다. 바로 이 문과에 급제를 해서 벼슬길로 나가는 것이 가장 정통 코스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퇴계 선생도 열심히 과거 시험에 정진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퇴계 선생이 벼슬길에 나가서 한 일 중에 보면 49세 때 풍기, 지금 영주의 풍기 있죠. 풍기의 백운동 서원에 사액을 청해서 최초의 사액 서원인 소수 서원이 되도록 하는데 기여를 했습니다. 사액 서원은 임금이 쓴 글씨를 내려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그야말로 공인해준 서원입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백운동 서원, 이제 이름이 바뀌어서 풍기의 소수서원이 되는데 소수서원이 국가 조선시대 때 국가 공인 1호 서원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퇴계 선생은 여러 벼슬도 했지만 52세 때 성균관 대사성이 임명됐습니다. 성균관의 최고 책임자가 바로 대사성이죠. 오늘날로 치면 이거 국립대학 총장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1558년 58세 때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이건 한국 사상사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중요한 건데 뭐냐 하면은 퇴계 선생이 58세 때 23세의 율곡 선생이 바로 퇴계 선생이 머물던 안동의 계상서당으로 찾아와서 학문을 논하게 됩니다. 네. 두 분 사이의 나이는 35세 차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 율곡 선생은 퇴계 선생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후대에 이제 당파가 생겨나면서 율곡 선생의 계열은 서인이 되고 그 다음에 퇴계 선생 그 계열에는 동인이 많고 이러면서 동서에 분당이 생기면서 물론 퇴계 선생이 살아계실 때는 동서 분당이 없었는 거죠.
율곡 선생도 그런 분당을 최대한 없애기 위해서 그런 대립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만 결국 제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는데 그 이후의 상황을 보면 결국 율곡 선생 그 계통은 서인 쪽이 주로 되고 퇴계 선생의 계통 쪽은 또 동인 쪽에 맞게 되죠. 물론 나중에 보면 또 동인이 남인하고 북인으로 갈리죠. 그랬을 때 퇴계 선생의 계열은 주로 남인이 됩니다. 물론 서인들도 또 나중에 정치적 견해가 달라져서 또 뭡니까 노론, 소론으로 갈라지고 또 그 안에서도 또 분파가 생기고 이래 됩니다. 물론 정치적 입장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얼마든지 갈라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지나치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에 있어서도 보면 어떻습니까? 민주주의, 제대로 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여당과 야당이다. 즉 집권당과 야당이 수시로 바뀌죠. 예컨대 집권당이 계속 일을 잘하면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계속 일을 할 수가 있게 되고 만약에 일을 잘못했다라고 그렇게 다수가 평가를 하게 되면은 또 선거를 통해서 집권이 세력이 바뀌어지게 되죠.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또 못하면 또 바뀌게 되고 이런 겁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런 국민들의 선택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그 당시에 정치적인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결국 누가 임금의 뜻을 뜻과 맞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집권 세력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래 되는 거죠. 물론 그런 당쟁 때문에 심지어는 사람들이 희생이 당하고 이런 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정치적인 일정 정도의 대립이다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인 겁니다. 근데 그거를 예컨대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들은 조선인들을 어떻게 보면 평가절하하기 위해서 그 당쟁을 부풀려서 표현을 한 거죠. 근데 알고 보면 일본은 어떻게 싸웁니까? 일본은 칼 들고 싸웠죠. 그래도 당쟁이다라는 건 조선에서는 입으로 싸운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도 어떤 것이 더 차라리 굳이 좀 더 평가를 해준다면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답은 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인들이 이 조선 사회를 어떻게든지 폄하해서 자기들 밑에 두려는 이런 의도에서 그 당쟁을 아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9세 때는 고봉기대승과 사단 칠정에 대하여 논변을 시작을 합니다. 이 고봉기대승하고 퇴계 선생의 나이 차이도 20여 세 이상 차이가 납니다. 가만 생각을 해보세요. 논변을 벌이는데 비슷한 나이도 아니고 20여 세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계 선생은 물론 편지를 통해서 이제 논변을 벌입니다만은 고봉 선생의 그 주장을 일부 수용을 하고 이러면서 기꺼이 자기 뜻이 조금 문제가 있다 싶을 때는 수정을 한 겁니다. 이걸 보면 퇴계 선생이 학문과 관련해서 대단히 열린 마음을 갖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1568년 퇴계 선생이 68세가 되던 해에 12월 달에 성학 10도의 이 저수를 왕에게 올립니다. 이때 왕은 선조입니다. 선조가 막 즉위할 때인데 선조는 이 성학 10도를 성학 10도니까 도니까 그림입니다. 이거를 병풍으로도 만들고 그 다음에 휴대용 장첩으로 만들어서 책상 위에 펼쳐두고 항상 볼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1570년에 즉
성악식도를 왕에게 올리고 나서 2년 후에 퇴계 선생이 12월 달에 7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세상을 떠나기 앞서서 퇴계 선생이 유언을 남기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나중에 이제 자기가 죽게 되면은 무덤 앞에서는 작은 비석 하나 세워라 그랬습니다. 거기에다 적는 거는 뭐냐? 태도 많은 진성 이공치묘. 요 글자만 적어서 세우라는 거. 근데 보통은 보면은 우리가 좀 이름 있다, 뭐 조금 이름 난 조상이다 싶을 때 보면은 무덤 옆에 대단히 큰 비석을 세우고 합니다. 근데 퇴계 선생 무덤도 지금 찾아가 보면은 결국은 무덤 앞에는 작은 비석이 세워져 있지만 그 옆에 조금 더 크게 해서 큰 비석도 세워져 있습니다. 후손이나 후학들이 차마 묵립 선생을 기리는 뜻 때문에 너무나 조촐하게 작게는 만들 수가 없었던 모양이죠. 그리고 1575년 돌아가시고 5년 뒤에 도산서원이 마침내 완공되고 도산서원이라는 사액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산서원도 국가공인서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1576년에는 마침내 문순공이라는 시호가 내려지고 또 1610년에는 문묘에 배양됩니다. 사실 유학자들의 최대의 영예는 바로 문묘에 배양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문묘라는 것은 바로 공자를 제사 지내는 사당입니다. 앞서 말했는 조선시대 최고 교육기관인 성균관에도 문묘가 있습니다. 대성전이다라고 해서 거기에 보면은 공자의 위패가 모셔져 있고 또 공자의 주요한 제자들 또 중국의 주요한 유학자들 거기다가 우리나라의 주요한 유학자들의 위패가 같이 모셔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묘에 배양된다라는 것은 공자님 곁에 있으면서 그야말로 공자에게 제사 드릴 때 같이 그 제사를 받게 되는 제사의 예를 받게 되는 그런 지위에 오른다는 겁니다. 제사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 대우 같으면은 이 문묘가 어디 있느냐? 문묘에 대신하는 것이 바로 향교라는 곳이 있습니다. 전국의 조선시대 때 주요한 지방의 거점에는 향교가 있습니다. 지방에 있는 학교란 뜻으로. 이것도 요즘 말로 하면 국공립학교인 겁니다. 그 향교 안에 보면은 대성전이 있는 거죠. 거기에서 역시 공자에게 제사 지내고 그 안에도 성균관과 마찬가지로 공자의 제자, 중국의 주요한 유학자, 우리나라의 주요한 유학자들의 위패가 같이 모셔져 있습니다. 대구에도 저 남산동에 향교가 있죠. 혹시 여러분들이 시간이 좀 되면은 향교를 한번 방문해 보기 바랍니다. 향교는 교육기관이지만 한편으로 보면은 그야말로 존경받는 유학자들에게 제사를 올리는 장소를 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계 선생도 바로 뭡니까? 조선의 대표적인 유학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문묘에 배양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상식적으로 퇴계 선생하고 관련해서는 하나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면은 도산서원과 도산서당의 구분입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도산서당은 퇴계 선생이 살아생전에 그야말로 강학관, 즉 연구하고 공부하고 교육하던 그 장소입니다. 지금의 도산서원은 그 도산서당이 포함돼서 후대 퇴계 선생 사후에 여러 건물이 지어지고 또 퇴계 선생에게 제사를 올리는 공간도 만들어지고 한
그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도산서원에 딱 갔을 때 그 앞부분에 도산서당이라는 현판이 붙여진 건물하고 농운정사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예. 그 건물은 퇴계 선생이 살아 계셨을 때 지어진 건물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도산서당 뒤쪽에 이제 여러 건물이 지어지는 것은 퇴계 선생이 돌아가신 이후에 퇴계 선생을 기려서 만든 공간들인 거죠. 건물들인 겁니다. 근데 도산서원은 그랬는데 서원이라는 건 간단히 말하면은 일종의 사립학교입니다. 기능은 향교 이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한편으로는 교육기관이고 또 한편으로는 각 서원에는 서원에서 모신 제사 지내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도산서원 같으면 이제 퇴계 선생에게 제사를 올리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 혹시나 서원을 찾아가 보면 각 서원마다 제사를 올리는 인물들이 다릅니다. 인물 한 분한테 올리는 경우도 있고 또 여러 분한테 올리는 경우도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조선 말기에 이르러서는 이 서원들이 너무 많아진 겁니다. 그 서원 중에는 물론 뭡니까? 국가에서 현판을 내려주는 왕에 쓴 현판을 내려주는 사액 서원도 있지만 심지어는 각 지역의 선비들이 뜻을 모아서 만든 서원도 있고 또 나가서는 문중에서 우리 조상 훌륭하다 그러면서 서원 만든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선 말엽이 되면 서원이 천여 군데도 넘습니다. 거기다가 이 서원에서 모여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권력기관처럼 일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런 것도 많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원의 그 폐단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고종의 아버지인 흥성대원군이 집권하고 나서 서원 철폐령을 내리죠. 그래서 전국에 그 천여 곳이 넘는 서원 중에 47곳을 제외하고는 다 철폐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비들이 흥성대원군 좋게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주요한 서원은 대부분 다 그 47곳 안에 들기 때문에 철폐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도산서원도 그렇고 대구 지역 같으면 대구 지역의 대표적인 서원이 저 달성에 있는 도동서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도동서원은 조선 중기 접어들어서 이제 유명한 인물이 한혼당 김경필과 그 다음에 한강정구 이런 인물들에게 제사를 올리는 서원인데 이런 식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서원은 그렇게 이제 남아 있는 거죠. 예컨대 여러분들이 안동에 가면 또 하회마을이 있죠. 하회마을 근처에 보면은 퇴계 선생의 제자인 유성룡 하회마을이 바로 하회유시 집성촌이죠. 근데 유성룡 선생을 모신 병산서원이 있습니다. 그 병산서원도 역시 47곳 안에 들기 때문에 철폐되지 않은 거죠. 근데 오늘날 다시 보면은 서원이 또 많아졌죠. 그거는 이제 흥선대원군이 하야하고 나서 또 우후죽순처럼 새로 만들어진 곳이 많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퇴계 선생이 스스로 쓴 일종의 유언장이랄까 혹은 자서전 비슷한 글이 하나 있습니다. 한자로는 96자인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퇴계 선생의 그 삶을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면서 어리석고 자라서는 병이 많네. 겸손하시죠. 중년엔 어찌 학문을 즐겼으며 만년엔 의하여 벼슬을 받았던고.
학문은 구할수록 더욱 아득하고 벼슬은 사양할수록 자꾸 내렸네. 벼슬에 나가면 쓰러지고, 즉 벼슬길로 나아가면 그 조정이 혼탁하고 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뜻을 펼치지 못했다는 거죠. 물러나니 바르게 되었네. 물러나서 학문에 정진하고 수양하고 하니까 그때서야 정말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바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나라의 은혜에 부끄럽고 그래도 나라에서 봅니다. 수많은 벼슬이 내려졌죠. 성현의 말씀은 참으로 두려웠네. 그렇죠. 말씀을 공부는 하는데 실천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산은 높이 솟아있고 물은 끊임없이 흐르고 있네. 자, 퇴계 선생하고 가장 인연이 깊은 산은 도산서원에서 조금 더 북쪽에 있는 청량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퇴계 선생이 어렸을 때는 그곳에서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퇴계 선생하고 관련 깊은 물은 역시 도산서원 앞에 흐르는 것이 낙동강이죠. 오늘날에서는 안동댐이 막고 있기 때문에 이게 호수처럼 되었습니다. 원래는 그 낙동강. 벼슬길 그만두니 무사람의 비방에서 벗어났네. 내 생각 여기서 막혔으니 내 뜻을 누가 알랴. 옛사람 생각하니 참으로 내 마음 먼저 얻었네. 결국 퇴계 선생이 터득한 그 공부의 뜻이 그 옛사람들의 그 뜻하고 다 통해진다는 겁니다. 어찌 단정하겠는가. 우세 사람들 지금 이 마음 얻지 못하리라고. 그러니까 퇴계 선생이 그 터득한 마음을 또 퇴계 선생 이후에도 눈 밝고 맑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다 헤아려서 그 뜻을 잊게 된다는 겁니다. 근심 속에 즐거움 있고 즐거움 속에 근심 있네.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보면 가장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이래 되죠. 한편으로 보면 우리의 삶이 근심, 걱정, 고통이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그 속에서도 그래도 그 즐거움이 있는 거죠. 학문을 통한 즐거움도 있고 또 올바른 인간관계 속에서 생겨나는 즐거움을 맛볼 수도 있고 또 즐거움 속에 또 근심이 있고 그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뭡니까? 너무 지나치게 한쪽으로 쏠릴 필요는 없는 거죠. 지금 근심하고 근심 속에 있고 어려움 속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또 뭡니까? 시간이 흘러감으로 해서 그것이 즐거움으로 변할 수 있고 또 지금 즐겁고 일이 잘 된다라고 해서 그저 희희낙낙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또 뭡니까? 변화돼서 또 근심 속으로 나아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인생을 오히려 큰 시야에서 담담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잘 될 때는 항상 못 될 때를 염두에 둘 수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게 되죠. 또 잘 안 될 때는 어떻습니까? 또 내가 노력하고 기다리다 보면 시간이 가면 또 잘 될 수도 있고 그런 희망을 또 가질 수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 항상 열어놓고 사는 자기의 삶을 그 열린 꽉 막힌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변화 속에 있는 그런 삶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끝부분이 뭐냐면은 조화를 타고 다 돌아가니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젠가는 이 세상과 작별해야 될 때가 있는 거죠. 다시 무엇을 바라겠는가? 바로 이건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유학자들에 있어서는 하늘나라가 있고 저 서방 정토 극락이 있고 즉 사후의 세계가 있고 이런 거는 유학자들한테는 생각의 대상이 안 되는 겁니다. 유학에 있어서는 중요한 거는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우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때가 돼서 우리가 갈 때가 되면은 그것을 담담하게 받아들인다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유학자들이 세상을 그리고 삶을 바라보는 그런 자세는 굉장히 담담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